지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오기의 서하지방 공략한 오기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업적은요, 위문우의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 들어가면서 진나라가 조위한 세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중원 북쪽에 있는 진나라입니다. 진문공의 진나라, 또 여기는 진시황의 진나라죠. 그래서 제가 발음을 구별해서 굳이 발음을 한다 하자면 여기는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는 친이고요. 여기는 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가니까 이 발음 구분을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진나라가 이제 찐문공의 진나라가 여기 보면 전국시대로 넘어가서 조위한으로 세 나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영토가 조금 달라졌죠. 춘추시대의 진나라의 지도를 보면요, 황하와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대로 넘어가자마자 서하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하지방을 위나라에게 빼앗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우의 천하경영 또는 위문우의 외교 전략이었죠. 그래서 위문우는 상당히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당시의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위나라는 딱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동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서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남쪽으로 갈 것인지, 위문우가 어느 방향으로 나라의 국력을 확장시킬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했는데, 위문우는 이제 동쪽과는 화친을 맺고 서쪽으로 공격하기로, 그래서 서쪽에 진시황의 진나라죠. 이 진나라를 먼저 공격을 해서 서쪽을 차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중원으로 다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위문우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문우는 서하지방을 경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문우의 서하공력에 선봉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기가 되는 거죠. 선생은 장차 무엇으로 서하를 다스릴 생각이십니까? 위문우가 서하지방의 태수로 오기를 임명을 하고요. 떠나는 오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오기가 충신 용감으로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 의해서 신임을 받겠다, 신뢰를 받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용맹하다는 것은 불초한 자들, 용서하지 않겠다, 불초한 자들을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자들은 과감하게 기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기가 자신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위문우가 이 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기가 서하태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하의 지배자 오기가 서하지방을 경영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소량, 함양, 원리, 임진, 또 성문 뭐 이런 도시들이 보입니다. 이런 도시들을 다 위문우와 오기가 개척한 서하지방의 땅이죠. 여기는 이제 황하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다 춘추시대에는 진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나라가 서쪽까지 진출해서 서하지방을 공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서진정책이죠. 그래서 동쪽과는 화해를 하고 화친을 하고 서쪽으로 진출해서 서쪽에서 점차 힘을 얻고 서쪽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동쪽으로 가서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위문우가 조금만 더 살았다고 한다면 서하지방의 태수로 있었던 오기가 조금 더 위문우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는 진나라가 사라지고 위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아주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자, 오기가 이 서하지방에 가서요 72전 64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2전 72승은 아니지만 패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64승 나머지는 이제 무승부였다는 거죠. 서로 대치 상황에서 서로 승부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72전 무패의 화려한 전력을 서하지방에서 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위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진나라와 대치를 하면서 위문우와 오기의 전략은 점차 이제 진나라를 정복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하지방에 가자마자 오기가 특수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무졸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창설을 하는데 12성 무기에 국로를 메고요. 화살 5집 지전을 휴대하고
검과 기타 병기를 휴대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무장한 아주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더불어 등에는 3일간의 식량을 메고 한나절에 100리를 행군해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00리를 행군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100리를 10리를 4km라고 따지면 40km 정도가 되겠는데요. 하루 한나절, 그러니까 조금 넓게 보면 하루에 40km를 행군했다고 보겠는데요. 자, 이 정도면요. 보통 나폴레옹이 혁명군으로 이제 유럽을 정복할 때 보통 한 40km 정도를 하루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전이죠. 속도전이고 카이사르의 군대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3km 정도를 갔다고 하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빠른 부대들은 몽골군인데 몽골은 이게 기마병이니까 조금 예외적으로 따져야 되고요. 자, 이 무졸이라는 그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강군으로 훈련을 하고 자, 여러 가지 무기를 메고 완전 무장을 하고 한나절에 100리 즉 40km 정도를 행군을 해야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5기의 이 5만의 부대 당시로는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중국에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래서 이건 많은 군대는 아닙니다만은 한 번도 접은 일이 없는 최강의 부대를 특수부대를 말 그대로 위나라가 갖게 된 거죠. 이것은 한서의 이제 형법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신체 조건을 아주 엄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신체 조건이 좋아야지 이 무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합격하면 가정의 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예는 평민이 되고 평민은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무졸이 되면 일단 부역을 면제하고 전답과 집을 받는 혜택을 얻는데 또 거기다가 면세 조치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 무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겠죠. 많은 평민들이. 그러면 많은 평민들이 기존의 귀족의 지배를 받았던 많은 평민들 또는 귀족의 수탈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많은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힘들어도 이 5기 밑에 가서 무졸이 되면 그래서 잘만 거기서 견디게 되면 그들이 신분도 상승이 되고 안정된 경제적인 생활도 누릴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요 사실 자체가, 요 존재 자체가 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대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밑에 있는 평민들과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5기에게 가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5기에 관한 그런 악평들이 왜 생겼는가? 저는 악평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기가 가서 변법 개혁을 하게 되면 그 개혁하는 것은 왕이나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평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5기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악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수의 원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요. 5기 안에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5기의 조그만 잘못이 침소봉도 되었던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문우와 무우 시절에 이 무졸들에 대해서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가족대회를 엽니다. 모든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이제 일종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위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자들에게는 상을 주고요. 전투원들에게는 안위를 보여주어서 이제 위로를 해주어서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5기는 5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당대 최강의 군대를 갖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5기가 참소에 무너지게 됩니다. 5기가 잘 나갔을 때에는 귀족들도 아무 소리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왕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옆에 있던 진나라도 더 이상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진지를 파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보기 좋게 서하지방을 경영을 했다가 더 이상 서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자 위무 시절이 돼가지고요. 많은 참소들이 이제 난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5기하고 무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들이 있게 되죠. 그 이해가 이제 공숙자의 시험인데요. 공숙자가 5기를 일부러 이제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냐면 무의 누나인 공주에게 5기를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를 자극해가지고 5기하고 무의 누나 공주하고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5기가 이걸 거절을 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무가 5기를 불신하고 여기서부터 무하고 5기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참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5기가 무의 누나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느냐? 그것은 이제 공숙자의 일종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숙자도 자신의 아내가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오기를 불러들입니다. 자기 집으로. 그리고 일부러 이 공숙자가 자기 부인, 즉 공주 출신의 고 부인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투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 공주의 사나운 성격 앞에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오기같이 자존심 센 사람이 자기도 공주하고 결혼했다가는 그런 꼴을 당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무우가 누나인 공주를 시집 보내려고 했을 때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마천의 얘기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은 이제 조그만 예에 불과하겠지만 계속해서 신하들이 오기가 어떤 서하 지방을 확장시키는데 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참소들이 이어지고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기에게 오는 압박감이 심했기 때문에 오기가 위나라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기가 하도 참소를 받아가지고 서태수에서 위무 때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서하를 바라보면서 오기가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을 여시춘추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하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환을 당하자 오기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부가 물어봅니다. 제가 공의 뜻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공은 천하를 버리기를 신짝 버리듯 하셨습니다. 한데 지금 고작 서하를 떠나면서 눈물 흘리시니 무슨 일입니까? 마부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자네는 모르네. 군주께서 내 뜻을 알아 내 제주를 모두 펼치게 했다면 저 서하를 기반으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야. 하나 지금 참소하는 자의 말을 듣고 내 뜻을 몰라주시니 서하가 진의 땅이 될 날이 멀지 않았네. 우리 위나라는 결국 작아지고 말 것이야 라고 그렇게 오기를 아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문우하고 오기 사이에는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있었고 서로 이 부분을 왜 서하지방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뜻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서쪽을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천하를 경영하려고 하는, 천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즉 패자가 되려고 하는 큰 뜻을 이 위문우와 오기가 품고 있었고 그것이 이 순간에 좌절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기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환을 당하고 결국은 시달리지 못해서 오기는 탈출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로 가게 되냐면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초나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오기를 처음에 소개시켜 드릴 때 3기 3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일어나고 3번 몰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노나라에서 일어났다가 거기도 역시 참소를 당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나라에 와서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 위문우를 만나서 승승장구하던 오기가 위문우가 죽고 위무가 또 자기를 참소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소환하자 또 한번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초나라로 오게 됩니다. 자, 초나라의 도왕이 오기가 넘어오자요. 버선발로 그를 맞이합니다. 정말 당대의 최고의 능력자거든요. 당대의 나라 전체를 법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기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인재가 이제 초나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도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 오기가요 초나라로 가가지고 초나라의 기틀을 잡습니다. 법령을 분명하고도 세밀하게 하고 기묘하지 않은 관직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정의 낭비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정을 또 더 보호하기 위해서 왕실과 촌수가 먼 왕족들의 복록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정을 나가는 것을 이제 차단을 시킨 거죠.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군사를 길렀습니다. 그 요체는 병력을 강화시켜서 합종이나 연행을 주장하는 유색액을 물리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나라의 힘이 약하게 되면 전국시대에 들어가서 연행을 할 것이냐 합종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나라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받습니다. 누구는 들어와서 합종을 해야 되고 연행을 주장하는, 그래서 연행론자와 합종론자들이 굉장히 서로 갈등하는,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나라에서도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합종과 연행가들이 와서 초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초나라의 국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기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초나라의 기틀을 잡아서 초나라를 아주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개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기가
이 도왕이 살았을 때는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남쪽으로 백오를 평정하고 북쪽으로는 진과 채를 합병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 진과 채는 이제 중원에 있는 소국입니다. 그 다음에 삼진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나라의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적어도 초나라에 와 있을 때 초나라는 당대 최강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여지없이 오기에 대한 참소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개혁가들의 공통적인 운명이 뭐냐면, 변법개혁가들이 특히요, 상황도 이제 비슷한 운명을 처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개혁을 하다가 상황의 개혁을 이 진나라가 상황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데, 그때 진효왕이 100% 밀어주게 됩니다. 전적으로 상황이 하는 모든 것을 간섭하지 않고요, 상황에게 나라를 다 맡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 진효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자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진효왕이 병이 들어서 상황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너는 지금부터 좀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면서 내가 죽은 후를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황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도 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왕이 전적으로 오기를 밀어줄 때는 그 누구도 오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가 도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을 많이 뺏겼다고 생각하는 귀족 가문들이 여러 가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요, 오기를 죽이고자 하는 오기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오기를 몰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기가 도저히 이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오기가 하나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토록 믿고 신뢰해줬던 도왕의 이제 그 시신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왕의 시신 위에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이제 그 귀족들이 화살을 쏘게 되는데요, 그 화살이 오기에게만 맞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도왕의 시신에게도 맞고요. 그 모습을 본 이제 다음 태자가 자기 부친의 몸에 화살을 쏜 모든 귀족들을 일거에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들을 다 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기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귀족들에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그 귀족들에 대해서 끝내 멋지게 또 죽음의 순간에 복수를 했던, 역시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여기까지의 오기의 삶을 보면 삼기삼락, 노나라에서 한번 일어났다가 몰락하고, 위나라에서 크게 성공했다가 서하 지방의 아주 지배자로, 서하의 지배자로 크게 성공했다가 역시 그를 밀어주는 위문우가 죽자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참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초나라에 와서 초나라를 당대 최강대국으로 만들었다가 역시 도왕이 죽자 또다시 귀족들에 의해서 화살을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오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죽음의 그 순간에까지도 멋지게 복수하는 오기의 또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기는 무에게 형세가 임금의 덕행만 못하다고 말했지만 초나라에서 그 행실이 각박하고 잔혹하며 인정이 적었으므로 그의 목숨을 잃었으니 슬프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이게 이제 변법개혁가들의 일종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내세워서 어떤 것을 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거북스러운 일이고,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반대파가 많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전국시대에 첫 번째 문을 열었던 개혁가 오기도 비참하게 죽지만 진나라의 개혁을 해서 진시황이 천하 통일할 수 있도록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상황도 역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개혁가들의 비참한 말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기의 삼기삼락의 인생을 살았던 오기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개혁을 하다가 수많은 비판과 참소를 받았고 끝내 그 참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아쉬운 삶을 살았던 그런 개혁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기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